백영순 동지, 오랜만이에요. 네, 좀 시작하시죠. 예. 알았어. 오늘 창당 65주년을 맞이하여 모두바른전 백년당원 초청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당원 여기 오셨는데요.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당에서 추천하신 최경순 우리 당원님이십니다. 입당은 2004년 6월 7일 날 하셨고요. 강원도에서 남편이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당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도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많은 후배 당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당 백년당원으로 추천되신 박재건 당원님께서는 2005년 1월 24일 날 입당을 하셨고요. 오랜 기간 선거마다 우리 당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셨고 늘 봉사정신으로 다른 당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에서 추천하신 왕춘옥 당원님께서는 2005년 1월 19일 날 입당을 하셨고요.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은 당의 행사 및 선거운동 등에 꼭 참석하여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은 많은 후배 당원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어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도부와 백년당원은 당 대표님 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중앙 공간은 비워주시고 서로 1m 간격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셨습니까? 조금 거리는 조금 띄워두시고요. 네. 먼저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근 선생님, 왕춘옥 선생님, 우리 최경순 동지, 저하고 친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년당원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당에 오랫동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도 되고 우리가 함께 백년정당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백년당원이 꽤 많으신데 오늘 특별히 어려운 곳에서 당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분을 대표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당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왕춘옥 선생님, 박재근 선생님은 그동안에 지나다가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뵌 건 오늘이 처음인데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최경순 동지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살짝 저보다 아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원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곳이었을 때도 강원도 가면 늘 춘천 가면 최동지가 계셔서 꼭 어렵지 않은 곳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잘 해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당은 그동안에 이름이 많이 바뀌고 당의 대표도 많이 바뀌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정당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익희 선생의 정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 장면 총리의 정당, 김대중 대통령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 특히 백년당원 여러분, 아무런 당직도 맡지 않고 40년 가까이 이름 없는 당원으로 봉사하시다 떠나신 저희 아버지 같은 당원들, 이런 분들의 힘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이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보다
반발짝 좀 앞서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면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현실에 참여하면서 묵묵히 면면하게 이어온 정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키워주신 선배 당원들께도 오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저희가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들어서 넘겨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창당 65주년 기념식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백년당원을 대표해서 최경순 백년당원께서 답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기로 했는데 선배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예. 양보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준비를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대문구에 살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선거운동을 도와왔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싸우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욕 좀 안 먹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념품 정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은 당원 교과서인데요. 정보판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주의 정보판을 당대표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꽃다발 벌써 정정해 주셨네요. 예. 자, 기념 촬영 한번. 지도부와 백년당원님들은 당대표님 중심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개별 사진. 자, 한 번 더 개별 사진 먼저 찍으시고요. 그럼 백년당원님들과 우리 당 지도부님들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도 조금은 거리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요. 네, 조금 더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으로 창당 기념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님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첫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들은 교육, 취업, 주택, 미래 불안 등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사십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교육도 취업도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 불안도 더욱 커졌습니다. 마스크를 뜻하는 M세대 또는 코로나 세대라는 호칭 자체가 청년의 아픔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오늘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을 위해 21조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기구와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고민에 둔감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청년의 현실과 마음을 더 가까이 보고 들으며 헤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청년들의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도울 본격 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민 최고위원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정부와의 협의와 내부 논의 끝에 업무에 임하기로 결정하신 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주간 평균 71.3시간을 일하십니다.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1.9배에 해당합니다. 그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이라고 합니다. 택배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확대가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늘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2000년에는 24회였는데 2010년에는 25회, 2019년에는 53.8회로 늘었고 올해는 62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폭증으로 과로에 의해서 사망한 택배 노동자만도 모두 7분이나 됩니다. 올해만도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경무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미리 헤아리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정부와 택배 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작업 등의 하루 평균 10,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류작업에 인력이 추가되면 업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또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비대면 사회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와 택배 업계가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 박홍근 의원께서 분류 작업과 운송 작업을 구분해 택배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준 계약서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도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이동 자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재치 있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도록 이동자재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뵙고 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도 개천절 집회에 참가하지 마시도록 신도들께 당부하고 계십니다.
버스 회사들도 개천절 집회에 손님을 모시고 가지 말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개천절 집회 계획 자체를 철회해 주시기를 거듭 요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 생긴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두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더 세밀히 파악하고 훨씬 더 세심한 돌봄 지원 방안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긴급 돌봄 수용률이 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합 앱 등을 활용한 돌봄 신청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긴급 돌봄이 더 내실화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 원격 수업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개별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학교에 나와서 원격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선생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공부하니까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의 입에서 학습 능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빨리 보완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냈으면 하고 특히 교육당국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발표된 2020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47.3%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미안하지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개발청 등 8개 부처가 여성 고위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거명했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부처에서는 개방직 직위 채용에 여성 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임원 목표 비율을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대표님의 발언에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창당 65주년을 맞이해서 창당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창당 이래 6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습니다. 65년의 역사와 전통 위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고 또 발전하겠습니다.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입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해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합의 실천이 지연되고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시련 극복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지만 큰 변화는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한반도 대변화에 대비해서 남북 합의 실천을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야당과 합의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준 동의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힘이 세계가 모범으로 인정하는 K-방역을 흔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필요에 따라서 검사 건수를 조절한다. 검사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 말들이 제1야당의 의원들과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질병관리청은 매일 검사 수, 양성 확진율은 물론 누적 검사 건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 주장은 방역 방해 행위입니다. 방역의 최대 적은 불신 유포 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일부 극우 세력과 국민의 힘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비판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방역을 불신하게 하는 행위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질병관리청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이어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코로나 방역 2.5단계를 거쳤지만 확진자는 아직 우리 만족할 만큼 기대만큼 내려앉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추석 연휴도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지금 3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4명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개천절 집회 금지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공동체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방역에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개천절 집회 모두 취소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방역 당국 또는 우리 치안 당국에서는 이 집회를 막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서 만반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 합니다. 말로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세력들을 3.1운동에 비유하면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로는 이 집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정당인지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극우 세력과 극단적인 세력과 함께 할 건지 국민과 함께 할 건지 국민의힘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은 박성민 우리 청년 최고위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려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먼저 청년의 날이라는 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그간 청년 문제를 알리며 관련 조례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힘써온 전국의 청년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고도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모든 청년들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가운 변화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소통 정책관, 청년 비서관 직책을 신설했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중앙당 청년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으며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지명으로 보통 청년인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 민주당이 청년 곁에 더욱 가까이 자리하겠다는 선명한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통의 장을 넓히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예컨대 청년 주거 문제만 보더라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거대 담론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듯 결국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주체로서 종합적인 정책 논의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영철 평론가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여전히 정당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알기에 청년 속으로 다가가려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공기업과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라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청년들이 스스로의 선호와 별개로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근본적 이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에 과감히 투자하고 노동 환경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해 어떤 일터에서든 나라는 개인의 삶이 존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은 때마침 우리 민주당의 창당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아픔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감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책에서 하나의 구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그를 외면하지 못하는 결벽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타인에게 열려있는 통각이 마비돼 있거나 미발달된 이들이 하는 정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국민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어두운 터널 같았던 그런 시대를 지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뜨거운 촛불의 염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국민의 고통에, 아픔에, 슬픔에 둔감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날과 창당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길을 손잡고 걸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그 청년들에게 희망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틀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들은 잦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자는 1000명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이들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이른바 특고의 전체 산재보험 실적용률 역시 약 17%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재 적용 제외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자 중 약 4분의 1만이 스스로 서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7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하였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괄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캐디 같은 경우는 계약 시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동시에 내밀어 사인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계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개인 사업자라며 4대 보험 가입을 포기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고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질병이나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동건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예산 처리를 앞두고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라는 무리한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예방에 대한 의학적 판단보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존재하며 세계적으로도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50% 정도 접종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질병관리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번 절기에는 무료 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게 될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독감 환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설령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생산에 한계가 있고 시기가 늦은 접종은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확인 결과 추가 제조 수입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이구동성으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필요성이 낮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추경 처리에 발목 잡기이자 무리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역 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주장을 잡고 신속한 4차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K방역을 잘 수행해왔지만 추석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양자재를 호소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연휴를 이용해 기항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이 많아 기양자재 캠페인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요 휴양지의 특급 호텔들은 80% 안팎, 리조트는 85% 이상 예약률을 기록하는 등 추석이 임박하면 전국 평균 예약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면 기항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추석 연휴 기간 다중 이용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발표하는 등 추석 특별 방역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짧게 언급하셨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15일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던 집에 불이 나서 10살, 8살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들이 중상을 입어 사정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언론 보도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강의 상황이 짐작됩니다. 집에 둘이서만 있던 10살,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났습니다. 다급한 아이들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다 끊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1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아이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형제를 처음 발견한 소방대원은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놓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형은 화상이 심해서, 그리고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싸 안았던 동생은 연기를 많이 마셔서 둘 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싱글맘인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 홀로 키워야 했을 그 어머니의 고단함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 어미 밑에서 배고픔을 견뎌내야 했던 그 작은 아이들의 삶의 무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누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힘내시라고. 부모의 무책임이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일반적 가정도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가정들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평소에 육아 부담이 큰 가정들의 부담은 더 가중됐을 것입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 책임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책임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와 국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무위원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도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들 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송구하고 참담합니다. 평소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는데 현재도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온라인 교육으로 등교 중단이 되어서 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실태를 시급히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합시다. 이를 위한 계획과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합시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구를 맡아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봅시다.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힘을 내어 이 고통을 꼭 이겨내길 빕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비준한 협약은 총 189개 가운데 29개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18번째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노총 ITCU가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권리 지수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권리 보장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과 제98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 그리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누락되어 있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과 노동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이 유지되는 등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미달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과는 무관한 사용자들의 수건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의 3년 확대와 대법원에서도 허용한 직장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마저 금지하는 등 노동법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국격과 국익의 문제입니다. 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폐지하고 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